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뉴스를 읽어보기 전에요. 한국 뉴스 하나에 자꾸만 제 관심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연합뉴스에 따르면 3월 16일 오후 9시까지 한국 전국의 확진자 수가 5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만에 55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미존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확진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확진이 먼저 돼본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식을 많이 취하셨으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결국은 잠 많이 자고 많이 쉬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한국에는 고령자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뭐 제 어머니나 장모님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조금 더 조심하셔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이지만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한국에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영국보다 조금 더 약해서 걸리시더라도 많은 고통 없이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7일 목요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정말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이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미국 주식이 급등을 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2.24%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1.5%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하이라이트는 나스닥이었는데요. 나스닥이 무려 3.77% 단 하루 만에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역시 3%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거의 올라가지 않은 주식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다 상승하는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이 나타날 정도였거든요. 지금 제가 관심 종목까지 다 넣어서 한 60개가 넘는 한 70개 정도의 종목을 여기에 놓고 살펴보고 있는데 쭉 내려가 보면요, 지금 떨어진 종목이 디어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골고루 다 올라간 굉장히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 중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니오가 25% 넘게 폭등을 했고요. C 리미티드가 18.7%, 그랩이 16.5% 올라갔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스노우플레이크가 15.8%, 로미로드가 15.7%, 레모네이드 15.7%, 누홀딩즈가 15% 넘게 올라갔고요. 그 밖에도 10% 넘어간 종목이 뭐 허다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인바이테가 14.5%, 유니티 소프트웨어 13.5%, 인텔리아 13.13%, 메르카도 리브레 12.98%, 로쿠가 12.8% 올라가고요. 스퀘어, 블록이 12.57%, 쇼피파이가 12.46%, 퍼시픽 바이오가 12.01%, 더 트레이드 데스크 11.95%, UiPath 11.77%, 투일리오 11.76%, 텔라닥이 11.37% 올라가면서 뭐 11%, 12%, 10% 올라간 종목은 수두로 하고요. 그 밑에도 뭐 9%, 8% 정도 올라간 종목은 그냥 예사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부분의 성장주, 테크주주들이 급등을 해버린 굉장히 좀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급등 추세가 갑자기 또 꺾일 가능성은 있지만 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세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는 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루 급등하다가도 다음날 또 폭락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루하루 주가의 움직임에 너무 동요되지 않고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여유 있는 자세로 주식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한 이유는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 정도의 좋은 소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대반전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중에서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어제 수요일 날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된 이후에 FOMC 미팅에서 나온 그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질 부분인데, 뭐 미준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치가
그대로 발표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죠. 자, Federal Reserve 연준의 폴리시 메이킹 암이 이번에 리프트했다. 올렸다는 얘기죠. 자, Federal Fund Rate Target Range, 즉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것을 25 베이시스 포인트다. 베이시스 포인트는 0.01이죠. 따라서 25 베이시스 포인트니까 0.25%를 올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 연준에 가지고 있는 기준금리는 0.25에서 0.5%로 형성이 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요, 2018년 이후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라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우리가 줄여서 FOMC라고 부르는 그런 미팅이죠. 자,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 또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온고잉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타겟 레인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 그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상승시키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기대하기를 슈링킹을 할 것이다. 슈링킹은 줄여나간다는 거군요. 뭐를 줄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홀딩,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시장에 돈을 풀면서 엄청난 자산을 매입해 온 것이 연준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국채도 많이 갖고 있고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부동산 담보 증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비롯한 연준의 자산을 드디어 이제 줄이기 시작할 거다. 근데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은 아니고요. 업커밍 미팅이니까 다음 미팅부터 이거를 줄이기 시작할 거다라는 언지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FOMC 멤버들이 이제 다 같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느 정도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거의 만장일치로 0.25%를 지지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단 한 명, 세인트루이스의 페드 의장인 제임스 볼라드라는 분은 50포인트, 그러니까 0.5%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혼자 이제 다른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굉장히 대다수가 0.25%를 지지하면서 이번에 결정이 그렇게 나게 됐다. 따라서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미 모두 알고 있었던,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지가 그대로 발표되면서 불안감이 해소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OMC 멤버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히 도비시한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니고요. 호키시, 그 매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이 호키시의 분위기도 하나 연출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점도표입니다. 자, 점도표라는 것은 앞으로 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릴 것에 대한 그 예상치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 한 해 2022년에 0.25% 레이트를 올리는데 몇 번 올리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 7번 정도를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난 미팅에서는 3번 올린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수가 증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음 기사에서는요, 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그림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요, 바로 그 유명한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라는 것은요, FOMC에 그 참여하고 있는 커미티 멤버의 수가 총 16명인데요. 16명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2022년 말까지, 2023년 말까지, 2024년 말까지, 그리고 롱텀,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이 미국 기준금리가 몇 %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들의 의견을 점으로 하나씩 찍어서 표시한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2년은 여기에 지금 5명이 보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1.75%에서 2.0%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 지금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1.75%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 번 올릴 때마다 0.25이기 때문에 나누기 0.25를 하게 되면요, 7번을 올리면 이 수준에 오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기에 보팅을 한 사람이 5명이지만 그 위를 보시면 2%에서 2.25%, 2명이 지금 보팅을 했죠. 그리고 2.25%에서 2.5%까지 보고 계신 분들도 3명, 그 위에도 지금 한 명 한 명이 더 높은 금리 인상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전체 16명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4명을 제외한 12명은 최소한 1.75% 이상으로 2022년 말까지 금리를 상승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반 이상, 거의 과반수가 지금 7번 이상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지금 의견을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멤버들, FOMC 멤버들의 의견은 굉장히 호키시한 면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의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줬던 두 번째 희소식은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협상에서 조금은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기사를 제목을 보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일부 합의 접근을 했다. 중립국화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6일 우크라이나와 일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접근했다라고 밝혔다. 자, 이러면서 뭐 완전히 지금 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가 지금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중립국가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결렬이 됐다는 그런 루머도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머지않아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주식시장의 상승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지역 이야기를 하는 김에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가 더 발표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합법화했다.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를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이제 합법화한다라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의 긍정적인 역할, 긍정적인 효과를 이번에 톡톡히 발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존재 가치를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크라이나의 프레지던트인 젤렌스키가 수요일 날 사인을 했는데요. 자, 빌이라는 것은 이제 법안이죠. 그래서 법률 법안을 사인을 하면서 이번에 크립토커런시가 이 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디어 합법화가 되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포린 외국에서 들어오는 아니면 우크라이나 내에 크립토커런시 거래소가 있잖아요. 이 거래소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고요. 은행들도 이제 가상화폐를 위한 그런 어카운트를 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그 움직임, 이번에 굉장히 커다란 결정인 거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엄청난 도네이션, 기부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모여들고 있는데 가상화폐로 지금 1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부금이 들어왔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크립토커런시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4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2,68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조금 참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가상화폐가 상승하면 동반 상승하는 그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8% 정도 껑충 뛰어 올랐고요. 로빈호드는 더 좋습니다. 14%, 1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번에 전쟁 중에 해냄으로써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의 폭등을 이끌었던 세 번째 요인입니다. 이번 소식이 사실 굉장히 커다란 뉴스거든요. 자, 어느 정도로 커다란 뉴스였냐면 옆에 보시면 알리바바의 주가가요. 어제 하루 동안 36.7%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 뒤를 보시면 PDD, 핀두오는 56%가 하루 만에 올라가 버렸고요. JD.com이 39.36%, 거의 40%죠. 바이두 역시 39% 폭등을 했고 메르카도 리브레는 중국 주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13%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뭐 대표적인 알리바바도 36%, 뭐 JD.com 40%, 바이두 40% 이러면서 엄청나게 전반적으로 완전히 폭등에 폭등을 거듭한 것이 중국 주식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알리바바, JD.com 그리고 여러 개의 차이나 중국의 테크 주식들이 완전히 폭등을 해버렸다. 수요일날 하루 만에 올라간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어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중국 정부가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인 성장을 지원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뭐 경제를 지원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신화 뉴스라는 데서 발표를 했는데 베이징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 정부를 얘기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장 친화적인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인데 그중에 이제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모네터리 폴리시, 즉 통화 정책도 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 금리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마켓에 돈을 푼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외국에서 IPO를 지원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기업이요, 다른 나라에 나가서 IPO, 주식 상장하는 것을 도와줄 거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중국의 경기를 살리겠다. 지금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국의 정부는요,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various types of company니까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을 할 건데요. 이 기업들이 오버시즈, 외국에 나가서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데 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조차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굉장히 좀 걱정을 하면서 투자가 꺼려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면 그 반대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외국에서 상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호재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한마디 더 해주는데요. 자, 우리는 미국에 있는 규제 기관과도 함께 일을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SEC가 있잖아요. 미국의 주식시장을 관장하는 SEC랑도 손을 잡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겠다라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안겨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중국의 그 주식들이요, 뭐 한마디로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혹시나 미존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중국 주식을 줍줍하신 분들께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난 공포심을 무릅쓰고 커다란 결정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담력이 그 보답을 받는 것 같아서 저 역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제 중국 쪽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애플에 관련된 그런 소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미주를 통해서 애플의 그 납품업체인 폭스콘이 위치하고 있는 선전시가 락다운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이 락다운이 부분적으로 좀 해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서플라이어인 폭스콘이 리스타트, 재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다시 재개하고 있는데 리미티드입니다. 따라서 풀 가동은 아니고 이제 일부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긍정적인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 폭스콘이라는 기업이 얘기하기를 다시 생산을 시작한다. 그 선전시에서 있는 그런 공장을 다시 가동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 가동은 아니고 일부만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일부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오케이를 해줬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굉장히 좀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그 종업원들이 같은 지역 내에서 제한된 지역, 버블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지역 내에서 삶의 터전도 그 안에 있고 일도 그 안에서 하고 이렇게 고립된 상황이면 공장을 가동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번에 오케이를 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플 제품을 완전히 다 독점해서 지금 만드는 기업이 폭스콘이기 때문에 공장이 멈췄다는 소식 때문에 걱정이 됐었는데요. 잘 금방 또 이렇게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중국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이번엔 테슬라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그 애플의 소식과는 정반대로 테슬라가 서스펜드한다, 중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샹하이 공장의 운영을 중지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보고 큰일 났구나라고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기사를 읽어보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슬라가 발표하기를 서스펜딩한다, 이제 생산을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샹하이 공장을 지금 이틀간만 투데이니까 웬즈데이, 떨즈데이,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만만 그 공장 운영을 중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행이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가팩토리 3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샹하이에 있는 공장이 기가팩토리 3인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모델은 모델 3의 세단 그리고 모델 Y의 SUV 이렇게 두 가지를 생산하는 그런 대표적인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틀 동안 어느 정도의 생산 차질이 있는지 봐야겠죠. 온 에버리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샹하이 공장에서는요, 하루에 지금 2018대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틀을 쉰다는 것은 4036대 정도를 지금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좀 풀가동하고 나면 4000대에서 1000대 정도는 아무래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자, 어쨌든 4000대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슬라만 문을 닫은 것은 아닙니다. 경쟁 기업인 토요타라든지 복스바겐이라든지 여러 자동차 기업이요, 임시적으로 지금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쪽에 바이러스가 전파가 좀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중국은 전 세계 글로벌의 그 생산망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좀 잠식이 돼야 할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는요, 메타 플랫폼즈, 우리가 페이스북이라고 부르는 기업의 주가가요, 오래간만에 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 6% 이상 올라갈 수 있었던 데는 좋은 소식 하나가 조금 도움을 준 것 같은데, 이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 저커버그가 얘기하기를 NFT가 커밍한다,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그 NFT가 곧 도착한다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Non-Fungible 토큰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NFT가 어떤 얘기냐면 자산에는요,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새로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하면서 디지털 상에도 엄연히 자산이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이 비디오도 디지털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 역시도 디지털 자산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디지털 자산은요,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제가 비디오 하나를 만들면 수백만 명, 수천 명한테 마음만 먹는다면 전파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전파가 수월한 면 때문에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카피가 무한정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놨어도 이 그 비디오의 원본과 똑같은 사본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본의 가치는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NFT입니다. NFT라는 것은요, 원본에 이런 일련 번호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식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이 사본이 아니고 원본이라는 것을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보증이 가능해진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 아래서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NFT가 유일한 하나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 NFT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잠재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고 이번에 인스타그램이 드디어 이제 NFT가 거래될 수 있는 그런 거래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저커버그가요, 패널로 출연한 그러한 컨퍼런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컨퍼런스라는 게 텍사스 오스틴에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출연했던 저커버그가 얘기하기를 NFT가 지금 인스타그램에 도착을 할 건데 인더 니어텀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가까운 미래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NFT를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예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그 디테일은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면을 알 수가 없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 1월 달에 이미 언뜻 얘기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가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을 텐데 이 기능은 뭐냐면 이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가면 프로파일이 있잖아요. 이 프로파일에 이제 NFT를 전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전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원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계기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시만 할 뿐만 아니라 민트를 한다. 민트라는 것은 이제 평범한 디지털 자산에 이제 그 일련 번호라든지 고유 식별 번호를 붙여서 유일한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가 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렇게 민트가 끝나게 되면 유일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고 팔 수 있는 가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그러니까 NFT를 생성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그 메타 플랫폼주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은 메타가 가지고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이러한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매매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NFT부터 시작하면서 결국은 차근차근인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세계, 새로운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메타 플랫폼주가 보여주지 않을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기사는 코인베이스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제 코인베이스 주가가 10.6%나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장 커다란 호재 하나가 있었죠. 아까 제가 다른 기사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를 합법화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미수로 한 많은 가상화폐가 급등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가상화폐랑 가장 연관이 있는 주식인 코인베이스 역시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사 내용인데요. 코인베이스 페이라는 것을 새로운 기능 하나를 런칭을 했거든요. 자,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을 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페이라는 기능을 추가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능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냐면 스트림 라인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간단히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월렛, 여기 보시는 코인베이스 월렛은 디지털 지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베이스 웹사이트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가상화폐를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코인베이스 그 웹사이트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저장해 놓기는 좀 그렇잖아요. 나만의 저장고가 따로 필요한데 이때 이제 우리가 월렛이 필요하게 되죠. 디지털 월렛으로 옮기게 되는데 아니면 이제 디스크 같은 데 저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금고에 넣어놓기도 하죠. 자, 그런데 디지털 월렛이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그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그 코인을 월렛으로 옮기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주소도 써놔야 되고 전화번호도 넣고 뭐 베리피케이션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여태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굉장히 간소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를 읽어보는 것보다는 제가 코인베이스를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기능이 추가됐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드 크립토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트랜스퍼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인베이스 페이라는 그 펑션이 새롭게 추가가 됐잖아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면 자, 코인을 선택해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더리움을 송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클릭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얼마를 하고 싶냐라 그러면 뭐 1000파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샌드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졌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이게 한 10분 정도 걸려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뭐 세이빙도 해야 되고 주소도 넣어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작업이 이제 필요 없이 굉장히 간단하게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나만의 디지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됐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왔다 갔다 스위칭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주소를 넣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이 펀드를 송금할 필요도 없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 발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1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미주린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투자자로서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걱정거리는 하나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리세션인데요. 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변동성이야 늘 찾아오는 거고, 뭐 주식시장이 20%, 30% 폭락하고 올라가고 이러한 과정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요. 다만 리세션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계 침체가 찾아온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장기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FOMC 미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좀 기자 중에 한 명이 이 리세션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기자분 중에 한 분이요, 이 연준 의장에게 리세션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리세션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연준 의장 제롬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역시도 영상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방송되는 오후 4시의 영상, 그리고 마지막 저녁 8시 방송도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Hi, Chair Powell.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our questions. I wonder if you could detail your thinking a little bit about how you're considering the risks of going too fast and potentially tipping the economy into recession, and how you're weighing those risks against the possibility of going too slowly, allowing inflation to become embedded and kind of getting behind the curve. So, I guess I would start by saying that, in my view, the probability of a recession within the next year is not particularly elevated. And why do I say that? Aggregate demand is currently strong, and most forecasters expect it to remain so. If you look at the labor market, also very strong. Conditions are tight, and payroll job growth is continuing at very high levels. Household and business balance sheets are strong. And so all signs are that this is a strong economy, indeed one that will be able to flourish, not to say withstand, but certainly flourish as well
in the face of less 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So I guess that's how I would say I'm looking at that. Of course, the objective is to achieve price stability while also sustaining a strong labor market, and that is our overall objective. But we do feel the economy is very strong and well positioned to withstand tighter monetary policy.